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맥 혈전 색전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허혈성 심질환, 급성 관성동맥 증후군, 뇌졸중 이렇게 해서 혈관 막히는 질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배우는 정맥 혈전 색전증이 뭐냐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수 있죠. 혈전, 색전 이런 거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혈액을 타고 흘러가서 멀리 다른 기관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색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맥혈전 색전증이라고 하고요. 그 정맥혈전 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인가? 부정맥 아닙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이에요. 내 몸 깊이 있는 정맥에서 생긴 혈전증. 영어로 하자면 딥 비너스 트롬보시스고요. 폐색전증은 멀리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혈액을 타고 흘러가서 폐에 있는 혈관을 막는 거, 폐색전증, 펄머너리 엠볼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고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정맥 혈전 색전증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쓰이는 약물이 항응고제에 해당하고요. 이 전까지 배웠던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뇌졸중에서 메인으로 썼던 약들은 항혈소판제가 되겠습니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그게 뭐죠? 라고 하시면 이 단원들이 지금 다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혈 과정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고 다음 약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혈 과정 중요하죠. 내 몸에서 내 혈관이 터져버렸는데 그게 지혈이 안 되면 계속 출혈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지혈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계속 혈액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흐르도록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혈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혈소판 막의 형성. 두 번째, 응고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혈 과정이 일어난다는 건데, 혈소판 막의 형성의 관을 막아서 지혈 과정을 막는 거를 뭐라고 하죠? 항혈소판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에 쓰이는 메인 약물이 되겠고요. 응고 과정을 막아서 지혈 과정을 막는 것은 항응고제, 즉 정맥 혈전 색전증, 오늘 배우는 단원의 메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혈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아래에 쭉 설명을 그려놨고요. 우리의 혈관은 어떤 자극이 있지 않는 한 그냥 항상 혈액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흐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와 프로스타사이클린을 분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원래는 혈액의 응고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응고 과정이 아니라 혈액의 지혈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그 혈소판의 활성을 억제시켜 놓는 겁니다. 뭐가? 일산화질소와 프로스타사이클린이 그리고 우리의 혈관 내에는 헤파린 설페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 헤파린 설페이트는 안티트롬빈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지워버렸네요. 잠시만요. 안티트롬빈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트롬빈이 무엇을 하냐?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혈액 내 응고인자인 응고인자 2번과 10번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의 역할 1번, 응고 과정의 역할 2번을 각각이 억제하고 있음으로써 혈액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혈관이 손상되고 바늘에 찔렸을 수 있겠죠.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 죽상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내막이 밀고 들어가다가 밀고 들어가다 터져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혈관이 손상됩니다. 내 혈관벽이 손상이 돼버리면 내 혈관에 있던 폰 빌레브란트 인자가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원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던 혈소판이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산화질소, 프로스타사이클린, 안티트롬빈 이게 좀 부재해 있겠죠? 없겠죠? 그럼 혈소판이 평상시에 좀 조용히 살고 지내다가 갑자기 날 억제하는 게 더 이상 없네 해서 폰 블레브란트 인자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동그란 거 두 개가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폰 빌레브란트 인자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때 결합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GP1B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GP1B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혈소판은 ADP와 트롬복세인 A2, 그다음에 5 하이드록시 트립타민,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이 세 가지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게 A라는 혈소판에서 분비된 게 B라는 혈소판에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자극된 혈소판 B는 내 몸에 있는 수용체에 약간의 변형을 일으켜서 다른 혈소판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그 결합되는 매개 물질이 피브리노겐이 되겠고요. 그거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GP2B3A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 빌레브란트 인자에 결합하는 수용체는 뭐다? GP1B 수용체. 혈소판과 혈소판의 결합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뭐다? GP2B3A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의 혈소판 두 개를 그렸지만 이렇게 혈소판들이 서로 피브리노겐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손상된 혈관벽에 혈소판들이 모여서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1번 과정에 해당하고요. 근데 지금 응고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1번 혈소판 마개 형성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피브리노겐이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성까지 돼버려야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피떡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만만한 애라는 거예요. 그거를 응고 과정을 통해서 얘를 불용성 물질인 피브린으로까지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피떡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고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혈소판 마개의 혈소판 표면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혈액 중에 어떤 게 있나? 응고인자 12가 있어요. 이거는 하게만 인자라고도 하고요. 이 하게만 인자는 뭐에 의해서 활성화되냐? 이 혈소판 마개의 표면 전하인 음전하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이 A가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고인자 12번이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활성화된 응고인자 12번이 되고 이 12번은 다시 11번을 활성화시키고 11번은 다시 9번을 활성화시키고 9번은 응고인자 8번과 만나서 결론적으로 응고인자 10번을 활성화시킵니다. 10번이 활성화되면 무엇을 하냐?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고 트롬빈은 또 응고인자 2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트롬빈은 수용성인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그 혈소판 마개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수용성이었던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 마지막 과정까지를 통해서 완벽한 지혈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대적인 포스파티딜세린의 음전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로를 내인성 경로라고 하고요. 외인성 경로는 뭐냐면 내가 바늘에 찔렸어. 바늘에 찔려서 혈관이 손상되면 거기서 이제 조직 인자가 나오잖아요. 조직 인자가 응고인자 12번을 활성화시켜서 똑같이 이제 응고인자 10번을 활성화시키는 경로. 이게 외인성 경로인데 결론적으로 외인성 경로,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공통 경로인 응고인자 10번을 활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숫자 너무 많아서 복잡해 하는데 숫자를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응고제를 여러 가지가 배우게 되는데 그 항응고제들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응고인자 몇 번을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응고인자 10번,
응고인자 2번인 트롬빈,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응고인자들은, 많은 수들의 응고인자들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응고인자 중에 2번, 몇 번이지? 7번, 9번, 10번이 있고, 이 2번, 7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GGT라고 부를게요. GGT는 비타민 K에 의해서 비타민 K가 환원형에서 산화된 형태로 바뀜으로 인해서 GGT가 또 활성을 갖게 되고요. 이 GGT가 지속적으로 활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다 산화돼 있으면 또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못 돌잖아요. 그래서 산화된 거를 또 다시 환원시켜줘야 돼요. 그 산화된 거를 환원시켜주는데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K 에폭사이드 리덕테이즈가 되겠고,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게 와파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응고인자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응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응고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에독사반, 아픽사반, 리바록사반은 응고인자 10번을 억제하는 건데, 이거는 부정맥에서 뇌졸중의 예방 약물로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칸이 부족해서 이 세 가지 약물은 다음 단원인 부정맥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이 남은 칠판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헤파린이고요. 헤파린은 다르게 말하면 안티트롬빈과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안티트롬빈이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티트롬빈은 제가 아까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유지시켜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약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헤파린 설페이트에 결합된 안티트롬빈이 응고인자 2번과 응고인자 10번을 억제한다. 근데 거기에 헤파린이, 이 안티트롬빈에 헤파린이 붙어버리면 이 안티트롬빈의 활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응고인자 2번과 10번을 억제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헤파린에도 종류가 있어요. 미분액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혼다파리눅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뭐냐? 자, 미분액 헤파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안티트롬빈과 결합을 했을 때 이 안티트롬빈이 응고인자 10번도 억제하고 응고인자 2번도 억제하잖아요. 근데 미분액 헤파린은 팔이 이렇게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팔이 달려 있어서 10번은 당연히 억제하는 거고 2번까지 억제하려면 이 팔이 필요하거든요. 팔이 필요한데 미분의 헤파린 그게 있으니까 10번도 억제하고 2번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분자량 헤파린은 뭐냐면 저분자량 헤파린도 팔은 있습니다. 근데 팔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번보다는 10번을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는 거고, 홈다파리눅스는 아예 팔이 없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뭐만 억제할 수 있겠어요? 응고인자 10번만 억제할 수 있는 안티트롬빈과 작용하는 약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액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고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수치가 무관합니다. 그리고 HIT 환자의 경우에는 금기인데, HIT가 뭐냐? 헤파린 인듀스드 트롬보사이토피니아죠. 그러니까 헤파린으로부터 유도된 트롬보사이토, 그 혈소판의 감소증, 피니아, 감소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파린을 투여한 환자 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환자들이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난다는 건데, 5%면 사실상 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 버리면 50% 정도의 환자가 중대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HIT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금기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저분자량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FH 미분의 헤파린에 비해서 약물학적 특징을 좀 개선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하고 뒤에 끝에 파린으로 끝나는 것들이 저분자량 헤파린이에요. 그래서 뭐 베미파린, 달테파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저분자량 헤파린들은 주요 배설 경로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 미만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을 감량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분의 헤파린과 마찬가지로 HIT 환자의 경우는 똑같이 금기 사항이고요.
폼다파리눅스는 피하 주사로만 투여가 되고 다른 헤파린들과 달리 HIT 환자의 경우에는 금기가 아닙니다. 다만 얘도 주 배설 경로가 신장이기 때문에 클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30보다 낮으면 금기입니다. 이런 미세한 서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맥혈전 색전증 단원에서의 메인 공부, 제대로 된 공부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약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부정맥 단원에서 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